도파민 중독과 구속의 딜레마에서 도파민 나와 중독을 이해하는 7단계. 부모님이 시켜서 한 거예요. 미국 시대들의 특징인 침울한 목소리로 델릴라가 입을 열었다. 알겠어요. 나는 말했다. 부모님이 왜 나를 만나라고 한 거예요? 제가 말이 하나를 너무 많이 피운다고 생각하시거든요. 하지만 저의 문제는 불안하다는 거예요. 불안해서 피우는 거고요. 선생님이 그걸 좀 해결해 주시면 제가 마리아나를 피울 일은 없을 거예요. 순간적으로 굉장히 슬펐다. 해결할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아이가 내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알겠어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시작해보자. 내가 말했다. 데릴다가 가진 불안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늘씬한 팔다리에 세련된 모습의 그녀는 무릎을 굽히고 앉았다. 시작은 중학교 때부터였어요. 그가 말했다. 해가 거듭할수록 상태가 안 좋아지기만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불안감이었고요. 왁스펜을 한 번 해야 하지만 침대에서 나올 수가 있으세요. 왁스펜이요? 네, 지금은 전자담배식으로 해요. 한때 블런트와 봉을 하기도 했고, 낮에는 사티카, 자기 전에는 인디카를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농축물에 꽂혔죠. 왁스 오일, 버터, 셔터, 시저, 터스크, 키소 같은 것들이요. 주로 전자담배를 써서 피워요. 가끔은 볼케이노를 쓰고요. 먹는 건 별로지만 중간에 하거나 피울 수 없는 상황이 오면은 긴급용으로 할 거예요. 나는 왁스에 대한 이야기를 유도하면서 데릴라 본인이 일상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다는 핵심적인 내용을 파고들게 되었다. 자, 이 대마초질의 속성 왁스는 일종의 전자담배 파이프고 블런트는 담배잎 씨가 말아서 피우는 형태고 사티바는 대마 대표의 종류를 꼽히고 모두 고농축 대마의 한 종류다라는 거죠. 볼케이노는 대마를 기화시키는 기계로 유명한 브랜드로 이렇게 된 것을 계속했다라는 건데요. 자, 나름의 구성체계를 통해서 그의 대화를 나눴는데 이 구성체계란 도파민이라는 단어로 쉽게 기억할 수 있다. 이런 알코올과 니코틴 같은 간섭적인 중독 대상뿐 아니라 고도의 도파민을 얘기하는 물질이나 행동, 즉 우리가 오랫동안 너무 많이 기대했거나 단순히 우리가 좀 덜 고통스러운 관계를 가졌다면 했던 대상에 적용할 수가 있다. 나는 원래 이것을 치료 목적으로 만들었지만 내 일상생활의 습관을 만들기에도 적용하고 있다. D는 데이터, 너 자신을 알라. 도파민의 D는 데이트를 가리킨다. 도파민.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먼저 단순한 사실들을 모으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델릴라의 경우에는 그녀가 무엇이 얼마나 많이 자주 의존하는지를 살폈다. 대마초로 말할 것 같으면 델릴라가 현기증 나게 한다 이런 다양한 제품은 요즘 내가 만나는 환자들에게는 기본 정보에 불과하다. 많은 환자들이 대마초에 관한 박사급 지식을 갖고 있다. 놀이의 목적으로 주말에만 사용하는 것이 규범과도 같았던 미국의 1960년대와는 달리 요즘 환자들은 대마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시작해서 밤에 들 때까지 종일 피운다. 이것은 여러 측면에서 우려되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도 매일의 사용이 중독과 관련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개인적인 경험을 말하자면 로맨스 소설을 한번 읽기 시작하면 하루에 몇 시간씩 그렇게 며칠 동안 빠져있게 되면서 내가 위험지대에 위태롭게 발을 들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하게 되었다. 오브젝티브스, 핑계 없는 무덤. 머리 하나를 피우면 어떤 역할을 보시나요? 내가 델릴라에게 물었다. 무언가 도움이 되죠. 그게 유일하게 내 불안감을 없애요. 델릴라가 말했다. 그게 없으면 제가 재구실을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훨씬 더요. 나는 델릴라에게 대마초가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말해달라고 물음으로써 대마초가 그녀에게 나름의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았다면 그녀가 거기에 의존하지 않았을 것임을 확인했다. 도파민의 오는 목적을 가리킨다. 이성적이지 않아 보이는 행동에도 나름의 논리와 근거가 있다.
사람들은 온갖 이유로 고도의 도파민을 이야기하는 물질과 행동에 의지한다. 재미를 얻으려고 어울리려고 심신부리로 공포, 분노, 불안, 불면증, 우울증, 부주의함, 고통, 대인기피증을 없애려고 목록은 끝이 없다. 나는 10대가 된 내 아이들을 상대하면서 내 양육 솜씨가 참 별로라고 느끼게 됐는데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로맨스 소설을 읽기 시작했다. 또 나는 세 번째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은 남편은 아니었기에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서름을 누구려뜨려야 했다. 이것 때문에 우리의 결혼과 성생활에는 전혀 없던 긴장 상태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내가 찾은 해결책은 밤낮으로 로맨스 소설을 읽기였다. 정신과 전문의도 이럴 수가 있다. 피는 문제, 도파민의 피, 중독의 프로블럼, 악영향을 찾으라. 대마를 못 피워서 안 좋은 점이 있다면요? 의도하지 않은 결과랄까 내가 물었다. 그걸 피워서 안 좋은 유일한 점은 데릴라가 말했다. 부모님이 늘 감시한다는 거예요. 두 분이 날 그냥 혼자 있게 내버려 둔다면 안 좋은 점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햇빛이 그녀의 머리를 눈부시게 비추는 모습을 보면서 난 잠시 말을 멈췄다. 그녀는 하루에 1g이 넘는 대마를 피우고 있었지만 더할 나위 없이 건강해 보였다. 젊은 정말 많은 것을 대신에 준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파민의 피는 사용에 관한 문제를 가리킨다. 고도의 도파민을 이야기하는 중독 대상은 언제나 문제를 일으킨다. 건강 문제, 관계 문제, 도덕 문제.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결국에는 문제가 일어난다. 데릴라가 자신과 부모 사이에 커지는 갈등을 제외하고 단점들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10대들에게는 흔한 일인데 10대만 그런 것도 아니다. 이러한 단절은 다양한 이유로 나타난다. 첫째, 고도의 도파민을 이야기하는 물질과 행동은 그것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원인과 결과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붉은 수학, 개묘, 먹이 찾기 관행을 연구하는 신경과학자 데니얼 프리드먼은 언젠가 내가 이렇게 말했다. 이 세상은 감각적으로 풍부하지만 인과적으로는 빈약해요. 우리는 도넛이 맛있다는 것을 먹는 순간에 알지만 도넛을 한 달간 매일 먹으면 허리살이 2kg 찐다는 사실은 직시하지 못한다. 둘째, 젊은 사람들은 심각한 중독자라고 해도 의존으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로부터 영향을 덜 받는다. 어느 고등학교 선생이 내게 얘기한 것처럼 정말 뛰어난 학생이라도 매일 대마를 피우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만성적인 의존에 따른 의도치 않은 결과는 늘어난다. 심리치료를 위해서 병원을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환자들은 대부분 청년이다. 그린 날을 찾아오는 이유는 의존의 결과로 나타나는 단점이 장점보다 강해져서 한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아프고 지쳤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는 대조적으로 10대 환자들은 아프지도 지치지도 않는다. 그래서 의존 상태를 유지하는 10대들에게 의존의 부정적인 결과를 깨닫게 하는 것이 의존을 멈추게 하는 전환점이 될 수가 있다. 부정적인 결과가 되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게 될 거라는 이유 하나뿐이라도 말이다. 의존을 멈추는 게 잠시뿐이더라도 그들이 진정한 어린가 결과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직시하게 해야 한다. A는 도파민의 절제, 앱스티넌스, 절제, 30일의 인내. 도움이 될 만한 아이디어가 하나 있어요. 나는 델러에게 말했다. 하지만은 당신이 뭔가를 정말 열심히 해야 해요. 뭔데요? 실험을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실험요? 한 달 동안의 대마를 끊어보는 거예요. 그녀의 얼굴이 꺼졌다. 설명해 줄게요. 첫째, 그렇게 대마를 많이 피우는 동안에는 불안감 해소가 제대로 안 될 거예요. 둘째, 더 중요한 건데 한 달 동안 대마를 끊어서 불안감이 저절로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처음에는 금단 증상 때문에 기분이 안 좋을 거예요. 하지만 처음 2주를 잘 버틴다면 다음 2주 동안 기분이 나아지기 시작하는 좋은 경험을 할 거예요. 그녀가 가만히 있길래 나는 이렇게 설명했다. 대마자 같은 중독증 대상은 우리 의대가 느끼는 보상 경로는 물론 불안감의 기준치도 왜곡할 수 있어요. 대마초를 피울 때에 잠시나마 불안감이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 이유는 대마초가 마지막 흡연 후에 일어나는 금단 증상을 일시적으로 완화하기 때문이에요. 불안감을 근본적으로 없애주는 것은 아닙니다. 한 달간 대마초를 끊어야 이 부분을 확실하게 알게 될 거예요. 한 주 동안 그만해도 돼요? 그녀가 물었다. 전에 그렇게는 해봤거든요.
한 주도 좋지만은 내 경험상 뇌의 보상 경로를 재구성하는 데 걸리는 최소한의 시간이 보통 한 달이에요. 4주 동안 끊고도 기분이 안 좋아지면 그것도 유용한 자료가 될 거예요. 그건 대마가 원인이 아니라는 의미고, 그러면 우리는 또 무엇이 원인인지 생각해 봐야 해요. 어때요? 한 달간 대마초를 끊을 수 있고 끊을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끊어볼 준비는 안 된 것 같고, 나중에 확실히 이렇게 대마를 피우는 게 영원히 가지는 않을 거예요. 대마를 지금부터 10년 후에도 피우고 싶어요? 아니요, 그럴 리가요. 절대 아니에요. 5년 후는요? 5년까지 아니에요. 그럼 1년은 정지 그러더니 그녀가 빙그레 웃는다. 제가 선생님한테 딱 걸린 것 같네요. 1년은 이렇게 대마를 피우기 싫으면 지금 끊어보는 게 낫겠어요. 그녀는 나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좋아요, 한번 해볼게요. 나한테를 내가 자신의 미래 모습에 비추어서 최근의 행동을 생각해 보게 했다. 그러면서 대마 후전을 그만두는 게 새롭게 해결해야 하는 급선무가 되기를 바랐다. 그 의도는 통했던 것 같다. 도파민에서 A는 절제를 가리킨다. 도파민, 앱스티닌에서 절제는 항상성, 그리고 이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더 강한 보상에서 쾌락을 얻는 능력을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 또한 중독 대상을 사용하는 것과 느끼는 방식 사이의 진정한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데 필요하다. 쾌락, 고통, 저울에 빗대어 얘기하자면은 도파민을 끊으면은 그렘린들이 저울에서 뛰어내리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국 저울이 수평 위치로 돌아오게 된다. 여기서 질문이 생긴다. 그렇게 멈춰서 내가 얻는 이익을 경험하려면 얼마 동안 참아야 하는 걸까? 신경과학자 노라 볼코프가 진행한 영상 연구로 돌아가 보자. 도파민 전달 수치는 약물을 끊은 지 2주가 지난 상태에서도 보통 수준을 밑돌았다. 그녀의 연구는 두 주간의 절제로는 부족하다는 내 임상 경험과 일치한다. 환자들은 보통 2주 동안 계속 금단 증상을 앓는다. 도파민 부족 상태에 있는 셈이다. 반면에 4주는 일반적으로 충분한 시간이다. 마크 셔킷과 그 동료들은 매일 술을 가감하고 주요 우울장애로 불리는 질환 혹은 임상 우울증의 기준에 맞는 일본의 남성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셔킷은 샌디에이고州立대학에서 실험심리학 교수로 있다. 그는 알코올 중독자의 생물학적인 아들이 알코올 사용 장애를 겪을 유전적인 위험도는 이러한 유전적인 부하와 무관한 사람의 위험도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밝혀낸 학자다. 나는 2000년대 초반 중독을 주제로 한 컨퍼런스에서 셔킷 선생님으로부터 즐겁게 배웠던 기억이 있다. 셔킷의 연구에서 우울증을 앓은 이들은 4주 동안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 기간이 금주를 제외하고는 우울증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받지 않았다. 금주 한 달 뒤에 40%가 임상 우울증의 기준에서 벗어났다. 이 발견은 대다수의 환자에게 임상 우울증이 과음의 결과였음을 의미한다. 물론 이 결과에 대해서 다른 해석도 존재한다. 병원이라는 치료 환경, 자연 완화, 그리고 우울증이 외부 요인과 무관하게 나타났다가 사라질 수 있는, 그러니까 가끔 나타날 수 있는 특성이라는 점 등이 언급되었다. 하지만 약제든 정신치료든 우울증에서 표준적으로 쓰이는 치료법이 50%의 반응률을 보인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셔킷의 발견은 주목할 만하다. 나는 자신의 보상 경로를 재구성하는 데 4주도 채 안 걸린 환자도 보았고 더 오랜 걸린 환자도 봤다. 더 강력한 중독 대상에 더 많이 오랫동안 기대한 사람에게 확실히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은 나이 든 사람보다 뇌를 유연하게 변화시켜서 빨리 다시 제자리를 잡았다. 신체적인 금단 증상은 중독 대상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다. 비디오 게임은 증상이 경미할 수 있겠지만 알코올과 벤조디아제핀은 생명을 위협할 수가 있다. 그래서 중독 대상을 끊는 행위는 반드시 주의해서 결정해야 한다. 나는 갑자기 사용을 멈췄다가는 생명을 위협하는 금단 증상을 겪을 위험이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 도파민을 먹으라고 하지 않는다. 특히 알코올, 벤조, 디아제핀, 제렉스, 바리움, 클로노핀 혹은 오이오피디에 심각하게 의존하는 사람이라면 갑자기 중독 대상을 끊어서는 안 된다. 그런 환자들은 의료진의 관리를 받으면서 사용량을 점차 줄여가야 한다. 간혹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대마초를 니코틴으로 비디오 게임을 외설물로 바꿔도 되냐고 묻는 이들이 있다.
이런 효과적인 장기 전략이 아니다. 그렘린들은 이겨내고 저울을 쾌락적으로 기울일 만큼 강력한 보상이라면 그 자체로 중독성이 있어서 하나의 중독에서 다른 중독으로 바뀌는 결과 교차 중독을 이야기할 수가 있다. 반면에 평균 이하의 강도의 보상은 보상처럼 느껴지지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고도의 도파민 보상을 받으면 평범한 쾌락으로부터 기뻐하는 능력을 잃게 되는 것이다. 도파민을 맞고 나서 기분이 나아지지 않는 환자는 일부에서 불과하다. 약 20%. 이 역시 중요한 자료다. 이는 중독 대상이 정신적 증상을 이야기한 주된 원인이 아니며 별도의 치료가 필요한 동시에 발생적인 정신질환이 환자에게 있음을 시사한다. 도파민을 막아서 얻는 이득이 있다 하더라도 동시 발생적인 정신질환은 함께 치료해야 한다. 다른 정신질환은 고려하지 않으면서 중독을 관리하면 확실히 양쪽 모두에서 나쁜 결과가 나타난다. 그럼에도 약물 사용과 정신 증상 간의 관계를 확실히 따지려면 고도의 도파민 보상을 포함한 여러 요인을 따지면서 충분한 시간 동안 관찰해야 한다. 민, M은 마음 챙김, 마인드풀리스, 고통 들여다보기. 마음의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델라에게 말했다. 기분이 안 좋아진 후에야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대마를 끊으면 처음에는 불안감이 더 심해질 거예요. 하지만은 이게 대마초 없을 때 안고 살아야 하는 불안감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금단 증상으로 인한 불안감이죠. 호전 반응이다 이 말이죠. 대마에 기대지 않는 시간이 이뤄질수록 더 빨리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보통 환자들은 2주 정도 있다가 변화가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저는 그동안 뭘 해야 하나요? 저에게 주실 이야기라도 있나요? 고통을 없애라고 줄 수 있는 건 모두 중독성이 있어요. 우리로서는 중독 하나를 다른 중독과 맞바꾸고 싶지는 않으니 당신의 고통을 참기만 바랄 뿐이에요. 꿀까? 그렇죠. 저도 알아요. 어려워요. 하지만 이건 기회이기도 해요. 생각, 감정, 고통을 비롯한 감각을 떠나서 자신을 살펴볼 기회예요. 이렇게 하는 걸 마음 챙김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도파민에서 M은 마음 챙김, 마인드풀리스. 마음 챙김은 최근에 미국에서 빈번하게 쓰이는 용어인데 초등학교에서 주기적으로 가르칠 만큼 미국인들의 생활에 아주 깊게 파고들어 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본래 의미가 일부 희석된 채 사용되고 있다. 불교의 종교적인 전통인 명상에서 유래한 마음 챙김은 서양에서 건강을 위한 실천 방식으로 변형이 되었다. 마음 챙김의 본래 의미는 무엇일까? 간단히 말해서 마음 챙김은 우리 의대가 무언가를 하는 동안에 뭘 하고 있는지를 재지 않고 관찰하는 능력을 가리킨다. 이건 문자로 된 정의보다도 더 묘하다. 우리가 뇌를 관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관인데 그 자체다. 이상하지 않은가? 난 밤하늘에서 우리 은하를 바라볼 때 우리가 그토록 멀고 별개로 보이는 무언가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신비로워서 늘 감동한다. 마음 챙김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 은하를 관찰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것은 우리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우리와 동떨어진 동시에 우리의 일부가 되어 바라보도록 하기 때문이다. 내는 아주 희한한 일들을 할 수가 있다. 그 중에 일부는 당황스러운데 그래서 제지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판단력으로 마음 챙김을 실천할 때 중요하다. 우리가 자신의 내가 하는 일을 비난하기 시작하자마자 내가 왜 그런 일을 하겠어. 난 진따야. 나은 개짜야. 더 이상 관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관찰자 위치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뇌와 우리 자신을 새롭게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하다. 2001년의 기억인데 당시 나는 부엌에서 갓 태어난 내 딸을 두 팔로 품고 서 있다가 아이의 머리를 냉장고나 주방조리대에 부딪혀서 물은 멜론처럼 터지는 심히 거슬리는 상상을 한 적이 있다. 그 이미지는 순간적이었지만 또렷했고 내 마음 챙김을 규칙적으로 실천하지 않았더라면 그 이미지를 무시하려고 무진해를 썼을 것이다. 처음에는 그에 질렸다. 정신과 의사로서 나는 정신질환 탓에 자기 자식을 죽여서야 세상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 엄마를 여럿을 봐왔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실제 그렇게 했는데 이를 막지 못했다는 게 지금도 슬프고 후회스럽다.
그래서 내가 그 아이를 해치는 이미지를 떠올렸을 때 그들처럼 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했다. 하지만은 나는 재지 않고 관찰하는 법을 기억하면서 그 이미지와 그에 따른 느낌을 쫓아갔고 결국 내가 내 아이의 얼굴을 부딪히기질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오히려 거기서 큰 공포를 느끼고 있었다. 큰 공포가 내 마음에서 이미지로 나타난 것이다. 그렇게 나는 나에 대한 비난 대신에 동정심을 가질 수가 있었다. 나는 엄마로서 느끼는 엄청난 책임감 그리고 내게 전적으로 기대어 보호받아야 하는 생명체를 돌봐야 한다는 의미와 씨름하고 있었던 것이다. 마음 챙김은 절제의 초기 단계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 정다수는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고도의 도파민 물질과 행동에 기댄다. 그러나 중독 대상에서 탈피하려고 도파민 사용을 멈추면 처음에는 고통스러운 생각, 감정, 감각들이 몰려든다. 이때 고통스러운 감정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이를 인내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이 마음 챙김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경험은 새롭고 예기치 못한 덧주론 조화를 만들어낸다. 고통은 계속 그 자리에 있지만은 다양하게 변화하고 결국 자기만의 고통으로 남는 게 아니라 모두의 고통을 대성적으로 아우르게 한다. 나는 오면서 소설에 대한 집착을 버렸을 때 처음 몇 주 동안 실존적인 공포에 시달렸다. 보통 밤에는 책이나 다른 오락거리에 빠져 있었는데 그 시간에 두 손을 배 위에 포개놓고 소파 위에 누워 쉬려다가 두려움만 잔뜩 느끼게 되었다. 내 평범한 일상에서 그렇게 서서히 보이는 변화 하나가 그토록 심한 불안감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연습을 계속하면서 내 정신적인 경계가 점차 느슨해지고 의식의 문이 열리는 경험을 했다. 현재의 순간으로부터 나 자신을 계속 벗어나게 할 필요가 없음을, 그 안에 살면서 그것을 견딜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어쩌면 그 이상도 말이다. 도파 민 아이는 통찰 진짜 나와 대면하기. 도파민 도파민 그렇군요. 데릴라는 한 달간 대마초를 끊는데 동의했다. 한 달 그녀의 피부가 윤기가 흘렀고 그분 어깨는 온데간데 사라졌으며 침울한 표정이 환한 미소로 바뀌었다. 해냈어요. 해냈어요. 전 며칠은 안 좋았어요. 기분이 형편없었죠. 그게 왜 동기부여가 됐을까요? 그렇게 저희가 정말 중독되는 것을 직접 확인한 최고의 증거였으니까요. 둘째 날은 뭐 토하기도 하고 제 정신이 아니었죠. 그렇게 많이 겪은 적은 처음이었어요. 정말 아픔이 느껴졌어요. 그때 내가 금단 증상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게 오히려 계속 절제해보자는 동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나요? 기분이 어때요? 훨씬 더 좋아요. 와, 불안감이 확 줄었어요. 분명해요. 불안감이란 그 단어가 제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게 제 하루를 지배하곤 했었거든요. 정신이 맑아졌어요. 부모님이 냄새를 맡고 화를 낼까봐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학교에서는 더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피해망상 끝없는 의심 다 사라졌죠. 예전에 저는 다음에 비 올 때 대마초를 고민하고 서두르느라고 시간과 정신적인 노력을 정말 많이 썼어요. 저는 그렇게 안 해도 되니까 참 안심이 돼요. 돈도 아끼고 있어요. 제 정신으로 즐길 수 있는 이벤트를 발견했고 가족 행사 같은 거 말이에요. 선생님, 사실 저는 예전에 대마를 문제를 보지 않았어요. 정말 그렇게 안 봤어요. 하지만 대마를 끊고 나니까 그게 얼마나 불안감을 일으키고 있었는지 깨달았죠. 저는 5년 동안 계속 대마를 피웠고 그게 저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몰랐어요. 솔직히 지금은 약간 충격을 받은 상태예요. 도파민에서 아이는 통찰을 일으킨다. 통찰. 자신의 중독 대상을 최소 4주간 멀리 가는 간단한 연습으로 자기 행동을 명확히 통찰하는 결과를 나는 임상과 치료와 내 삶 속에서 줄곧 확인했다. N은 다음 단계, 넥스트 스텝, 중독 대상과 새로운 관계를 맺기. 나와 데릴라의 만남의 끝이 보이자 그녀에게 다음 달 목표를 물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을 하고 있어요? 내가 말했다. 다음날에도 계속 끊고 싶어요. 아니면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제 정신이 상태가 데릴라 말했다. 지금 저희 최고 버전이요. 그 순간 나는 기뻤다. 하지만 그녀가 말했다. 아직도 대마가 너무 좋아요. 그게 주는 창조적 느낌 그리고 그런 도피가 그리워요. 피우기를 관두고 싶진 않아요. 다시 피우고 싶지만은 전에 피우던 것처럼 말고요.
도파민의 N은 다음 단계를 말한다. 넥스트 스텝. 나는 환자들에게 절제하는 한 달을 보낸 후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묻는다. 이때 환자 대다수는 자신이 한 달 동안 절제에 성공하고 절제의 이점을 경험할 수 있음에도 다시 중독 대상에 기대고 싶다고 말한다. 하지만 전에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기대고 싶어한다. 중독의학 분야에서 계속하고 있는 논란은 중독 대상이 심하게 기대왔던 사람들이 그 대상에 적당히 위험 없이 기대는 일이 가능한가 하는 것이다. AA의 수십 년간 축적된 지식에 따르면 중독자들에게 선택지는 절제뿐이다. 하지만 최근 증거에 따르면 과거의 중독 기준에 살짝 걸쳐 있던 일부 사람들 절제된 방법으로 자신의 중독 대상이 다시 기댈 수가 있다. 내 임상 경험에도 이것은 참이다. 이는 실험이다. 중독과 친구가 되는 법이다. 도파민에서 마지막 글자는 이 실험이다. 익스페리먼트. 여기까지는 온 환자들이 새로운 도파민 설정값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일상으로 돌아간다. 데릴리아의 경우처럼 목표가 계속 절제하는 것이든 적당히 의존하는 것이든 우리는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지 함께 전략을 짠다. 그리고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무엇이 통하고 무엇이 통하지 않는지를 알아낸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다. 절제라는 목표는 역효과를 낳을 수가 있다. 특히 심각한 중독을 앓는 이들에게 그렇다. 한동안 잘 참다가 어느 순간 독이 터지듯이 의존량이 도리어 급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절제 위반 효과라고 한다. 요요라 말이죠. 요요. 중독에 걸리는 유전적인 경향을 보이는 쥐들은 알코올을 인해서 4주간 끊었다가 다시 손대면 미친 듯이 알코올을 소비한다. 그리고는 전에 끊어본 적이 절대 없었던 마냥 알코올에 과하게 의존한다. 고칼로리 음식에 노출되었다가 거기에 꽂힌 쥐들에게도 비슷한 현상이 확인되었다. 다만 유전적으로 강박적인 소비 경향이 덜한 쥐들은 그런 경향이 덜했다. 하지만은 이런 절제 후의 탐식 현상이 음식과 알코올처럼 칼로리가 있는 중독 대상에만 나타나고 코카인처럼 칼로리가 없는 중독 대상에서는 안 나타나는지 아니면 쥐 자체의 유전적인 경향이 실제 동일인지는 동물 연구에서 확실히 파악할 수가 없다. 내 환자 중에 중독 대상을 스스로 조절하는 데 성공한 이들도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힘들다고 얘기했다. 결국 그들은 최종적으로 중독 대상과의 이별을 택했다. 하지만 음식에 중독된 환자들은 어떨까? 아니면 스마트폰 완전히 끊을 수 없는 중독 대상이라면 어떻게 조절하느냐는 현대인들의 생활에서 점차 중요한 질문이 되고 있다. 고도의 도파민 상품이 말 그대로 곳곳에 널려 있어서 누구나 강박적인 과용에 빠지기 쉽다. 중독의 임상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도 말이다. 도파민의 데이터 그리고 objectives 목적은 problem, abstinence, mindfulness, insight, next step, experiment. 자, 이렇게 보고 스마트폰 같은 디지털 중독 대상은 우리의 삶의 정말 많은 부분에 뿌리 내렸기 때문에 이를 적당히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내는 것이 우리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서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나는 5장에서 소개하고자 한다.